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에 광주와 전남 지방에 비가 많이 내려서 비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사토론텐 오늘은 사건 발생 73년 만에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73년이나 된 사건이어서 당시 사건을 겪었던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난 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순 사건이 가져다 준 상처는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에 통과된 특별법을 계기로 73년 전 전남 동부 지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또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서 그분들과 후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오늘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법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하신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병철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 역사학자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오랫동안 여순 사건을 연구해온 분입니다. 역사공간 벗 대표연구원 주철희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 의원님,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네. 또 그동안에 여순 사건 특별법이 발의된 지도 국회에서 20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네. 20년이 지난 지금, 또 개인적으로는 아마 소 의원님 국회의원 되셔서 첫 번째 법안이시고요. 네.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진행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73년에 피 맺힌 한이 쌓여 있었습니다. 또 국회에서 20년 동안 8번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의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가 출마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숙제인 여순 사건 해결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순천에서 자랄 때 여순 사건을 저희들은 반란 사건이라고 스스럼없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굴레를 저도 쭉 무게를 견뎌왔기 때문에 이번 법의 통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사건을 단순히 과거에 대한 어떤 진상규명으로만 해석하면은 안 된다. 저희가 이 과거 사건을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한 이유는 미래를 향하기 위한 상생과 화합이다. 이것은 일찍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회라는 것은 참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소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여순 사건을 아주 오랫동안 여순 반란 사건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이것을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데만도 거의 한 70년 걸렸던 그런 내용입니다만 방금 8차례 국회에 특별법이 상정됐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 7차례는 거의 논의도 제대로 잘 안 됐었죠. 그렇습니다. 이번은 어떻게 정말 잘 돼서 이 법이 통과가 됐는데 법 통과할 때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을 처음에 그 공약으로 채택할 때 큰 좀 전략을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 우선 선거 캠프에서 4명의 후보가 우리 서동영 후보님, 그리고 주철현, 김혜재, 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김승남 도당위원장이 합류를 하셨는데요. 우선 의원들끼리 단일 법안이 나와야지 시간 전략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공동 협약을 했었고요. 발의할 때 152명, 아마 국회에서 법안 발의된 경우에 이렇게 많이 한 경우가 거의 이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협상 과정에서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것은 만장일치를 통과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앞으로 우리 주 박사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격 말씀할 때 마지막 부분 왜 만장일치에 그렇게 매달렸는지 부분도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발의의원이 151명이면 사실은 이미 통과는 기정사실화된 법안인데 이미 과반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끝까지 야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시게 노력하셨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번 특별법 내용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법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상규명 그리고 명예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제가 내세웠던 것 중에 지금 법에서 협상 과정에서 일부 빠진 부분인데요. 합당한 권리 행사, 그러니까 진상이 규명되고 명예가 회복되고 나면 국가가 불법적인 폭력 행사를 해서 무수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여기에 대해서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감 표명 또 사과 그리고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개의 큰 주제가 이 법에 녹여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차근차근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 박사님, 제가 소개해드릴 때 아마 이 지역에서 그 유일하게 예순 사건 계속 연구해온 학자다, 역사학자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오랫동안 노력해 오셨죠. 이번 특별법 통과 지켜보면서 상당한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고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이 특별법에서 여순 사건 정의에서 그동안 여순 반란 사건, 즉 반란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주 4.3 사건은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이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저항이라는 함의를 좀 담아냈습니다. 그런 점이 좀 매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제 이 사건이 그러면 1948년 10월 19일 날 발생했다면 종료 기점이 언제이냐? 이것을 지금까지 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논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확하게 1955년 4월 1일까지 이 시간적 범위를 규정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요. 공간적 범위로는 이 여순 사건은 지금 우리 광주도 당시 전라남도였습니다. 이 전라남도 전체 지역과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일부 지역까지 이 공간을 범위를 정했다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런 정의에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됐다는 데에서 좀 남다른 소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의 종료 시점이 1955년 4월 1일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요? 예. 그러면 맨 처음 발발 시점이 아니라 6.25를 훨씬 끝나고 난 뒤까지도 여순 사건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순 사건이 6.25 전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이제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조계산이나 또 지리산 이런 산들에서 민간인 학살이 꾸준히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주 4.3법에서 제주 4.3에서도 규정을 할 때 1954년 9월 21일로 규정했는데 그 이유가 한라산 토벌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예.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지리산에 언제 이 토벌이 끝났냐라는 종료 시점을 잡는 것이 맞다고 해서 55년 4월 1일까지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5년 4월 1일이 지리산 토벌이 끝난 그 시점이라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벌써 이제 제주 4.3이 나오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제주 4.3 이게 이제 여순 사건하고 비슷한 시기고요. 그다음에 뭐 돌아보면 노근리 양민학살 또 거창 양민학살 이런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건들은 비슷한 시기이긴 합니다만 뭐 여순 사건보다 조금 뒤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인데 이런 건 다 이미 특별법이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여순 사건은 오래 걸렸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네, 아까 주 박사님께서 이 사건의 성격 규정, 이제 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입법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란이라는 이 부분, 결국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념에 대한 부분이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란이라는 규정 때문에 이 법이 진행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주 박사님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진상을 사실 정확하게 지금 학자들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연구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법으로 담기가 쉽지 않았다. 또 하나는 결국은 여야 간에 이 법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가치 판단이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법안으로 완성되기까지 큰 어려움이었었던 거죠. 최 박사님, 지금 이제 소 의원님께서는 여순 사건이 예전에 여순 반란으로 규정돼 있어서 논의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제주 4.3 같은 경우도 폭동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건으로의 중립적 표현으로 바뀌어 왔는데
주 박사님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여순 사건에 대한 그 정부의 대처는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순 사건 발생 이후 국가는 빠르게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체제로, 즉 방공 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국가보안법이죠. 그러니까 제주 4.3에 비해서 여순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미친 영향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책임성이 국가가 명확히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은 국가의 책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방공체제의 길을 가면서 계속 안보를 이용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는 그 빨갱이란 손가락질로 인해서 누구에게나 쉽게 말할 수 없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아주 늦게 여순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좀 특별법 제정이 빠르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한 지역사회가 약간의 반목과 갈등도 좀 존재했고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로 인해서 좀 특별법 제정이 늦었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네. 우리 지금 주 박사님 말씀에 뒤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이 법의 목적, 그다음에 사건 정의 규정을 할 때 한 글자 한 글자를 제가 직접 이제 기초를 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논란을 피해 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의 실체, 성격을 흔들려서는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주 박사님이 초반에 제주 4.3에 대한 진압명령 거부,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과정에서 혼란, 무력 충돌, 진압 과정에 민간인 희생, 이 두 개가 이제 결국 요체인데요. 아까 지금 주 박사님이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마침 우리 도올 김용옥 선생께서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순 사건 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업적에 해당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역사 인식의 획기적인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셨거든요. 그게 아까 우리 이제 주 박사님이 짚어주신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네, 어쨌든 그동안에 그 좌와 우, 그다음에 여야 야간의 반목이 컸던 여순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순간에 사실은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유족들 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게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모여서 모시고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고 싶었는데 저희들이 좀 출연을 요청을 했더니 이분들이 너무 연로하셔서 네, 밤에 이 먼 길을 못 오겠다, 네, 오시기 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그런 얘기를 듣는 저희도 참 안타깝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일단 잠깐 인터뷰를 통해서 테이프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네.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순 사건에 연관된 분들은 우리 구례 지역은 이념의 갈등이 굉장히 옛날에 심했죠. 그리고 연좌제가 있어서 만약에 내 자식이 빨갱이 자식이라 취업한 지도 지장이 있고 자식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서 내 아버지 되시는 분이 여순 사건에 희생되었다라고 말씀을 자식들한테 안 하시고 숨기고 계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빨갱이라는 그 프레임 때문에 피해서 살고 또 모든 사회 진출을 연좌지로 사회 진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의 머심살이나 식모살이에서 살아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학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보호라든가 또 의료시설에 좀 혜택을 지금이라도 당장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순 사건에 희생되신 분들 그다음에 그 유족들 말씀 들어보면 가장 이렇게 가슴 아프게 와닿는 단어들이 빨갱이 그리고 연좌제. 연좌제. 네. 결국은 빨갱이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진출도 하지 못했고 가장 하층의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제 어려운 시절 살아오신 시절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특별법이 제정됐으니까 이런 분들의 문제들을 좀 하나하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여순 사건의 진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역사적인 사실들을 한두 개 좀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박사님, 일단 여순 사건 얘기하면 4.3을 빼놓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주 4.3부터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여순과 4.3은 뭐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해방이 되면서 우리 민족은 자주 독립국가를 이제 구성하기를 염원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이제 압박했던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을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당시 대부분의 민중들이 농민이었기 때문에 이 토지 개혁을 원했죠. 즉 그러니까 민중이 잘 사는 나라를 염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신탁 통치 문제가 나오고 또 1948년 들어가면은 5월 10일 날 단독 선거가 결정돼 버리죠. 이게 자주 통일 국가를 꿈꿨던 나라가 갑작스럽게 분단의 국가를 가게 되는 이런 선거가 결정되면서 제주에서 이 선거를 반대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명이 이제 제주 4.3 항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4.3 항쟁이 발발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던 1948년 8월 15일 이후에도 이 4.3 항쟁은 이제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정부는 이것을 이제 강경 진압하기 위해서 초토화 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었던 제14연대 군인 1개 대대 명령을 제주도에 출동 명령을 내리게 되죠. 여기에 이제 14연대 군인들은 이 명령은 반헌법적인 명령이고 부당한 명령이다. 그래서 이 명령을 거부하고 이제 봉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여순 항쟁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14연대 군인들의 명령 불복종에서 봉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그 동부 지역 주민들은 어떤 태도였습니까? 이제 당시 우리가 시대 상황을 좀 제가 이해할 만한 문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당시 여수군청 공무원이 직접 쓴 구절입니다. 이것은 민심이라는 것이 한말의 동학 난리가 났을 때처럼 사람이 살자니 한계쯤에 달해 살 수가 없어요. 우선 경찰의 횡포가 하늘에 닿고 또 생활고라는 것은 전대미문일 겁니다. 당시 모든 안학내들이 새벽같이 모두 비지집에 가서 줄을 서야 했고 술찌꺼기라도 얻으려고 술도가집에 가서 줄을 서야 했습니다. 남녀 아이들은 들이나 산에 가서 나무를 뜯고 초금 먹피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산다는 것이 큰 일이었습니다. 한 번 뒤집어 봐야 된다. 한말의 동학 난리가 났을 때 민심이 그렇지 않았는가? 라는 이런 자조가 당시 사람들의 민심이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게 당시의 민심이라는 것이 미군정에서부터 이승만 정권 들어온 시기까지 민중들의 염원이라든가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불만이 아주 컸던 거죠. 근데 이 불만이 이제 14연대 군인들이 봉기를 하면서 촉매제가 되면서 이것이 봉기에서 항쟁으로까지 발전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러면 정부 쪽 또는 경찰 쪽도 대응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것을 10월 21일 여순이 발발하고 나서 이틀 뒤에 반군 토벌 전투사령부를 만들어서 강경 진압 작전에 나서서 당시 우리 남쪽의 15개 연대 중에 7개 연대를 이 지역에 내려보내서 초토화 작전을 벌이고 그 이후에 일명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이름 하에 수많은 민간인들을 무고하게 학살하면서 현재까지 최소 15,000명 이상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소 15,000명 이상. 근데 이 정확한 숫자는 이제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결과이긴 하지만 국가가 이제 다시 조사해서 결과를 내놓을 거 아닙니까? 희생자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49년도에 전라남도 조사한 그 사망자가 희생자가 11,13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순법 통과된 뒤 어느 중앙지에서 당시 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그 미국 기자분의 목격담을 옮겼는데요. 순천의 어느 학교에서 그 수많은 우리 민간인들을 이렇게 죽일 때 아무런 기록도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만 명이 될지
또는 그 이상이 될지, 다만 기준점은 49년도 이제 전남도에서 조사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겠다 하는 추정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법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과연 얼마만큼 희생이 됐는지도 밝혀내는 거. 그래서 이 법의 그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학살지라든지 매장지라든지 이런 거 다 밝혀야 된다는 것을 법에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네. 아무래도 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진상조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됩니까? 네, 이제 우선 이 법이 정부로 이송돼 오면 이제 대통령께 서명하고 공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공포되고 나서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법이 지금 마음이 바쁘죠. 지금 저희가 아까 우리 이규종 회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유가족들도 8, 90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개월 후에 시행되기 전일지라도 법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자 하는 뜻에서 공포되면 즉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별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을 구성한다든지 또 하위 법령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이런 등등을 숨가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 1년 동안 신고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2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료되는 시점에 보고서 완성하는데 6개월입니다. 이것을 통산해보면 한 3년 전후 정도 시간이 저희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제 4년, 5년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저는 사실은 그 진상 규명하는 기간을 제 최초 법안에는 3년으로 집어넣어놨는데 협상 과정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기꺼이 양보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제주 4.3 사건과 지금 저희는 출발이 벌써 20년이 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윤곽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 해서 1차로 2년 내지 3년 내에서 규모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제주 4.3 사건은 금년에도 법을 개정했습니다. 저희가 10년, 20년, 30년, 73년에 묻혀버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조사, 충분한 연구를 위해서 충분한 기간도 필요하겠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유족들도 다 좀 연세들이 많으셔서 그분들한테 빨리 뭔가 결과를 해서 드리는 것도 필요한 일일 것 굉장히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조사위원회는 어떻게 꾸리게 됩니까? 네, 우선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위원회가 15분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구성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그리고 학식 경험 있는 분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 위원 구성은 중앙위원회하고 유사하게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제주 4.3법은 금년에 개정을 통해서 여야가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법안 협상 과정에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난산이 있었는데요. 아까 진행자님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시간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정치적으로 4분의 위원이 들어오게 되면 건건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절대 양보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대안으로 내놓은 게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특이한 조항이 들어간 게 제가 협상안으로 내놨던 건데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앞으로 진행돼야 될 겁니다. 법이 통과되는 그 어떤 과정마다 상당한 협상력, 그래도 결단력을 좀 발휘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이 여순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이번이 특별법은 아니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 전에 2010년인가요? 일기 진화위. 예, 진화위, 진실화해 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당시 조사했던 기록들을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그냥 모여서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조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 뭐 정말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빨갱이 연좌제하는 그런 판에 누가 가서 내가 뭐 희생자입니다. 이럴 분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엔 좀 많이 다르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기위원회도 진실화해위원회도 국가기구로서 조사를 어느 정도 좀 잘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일기조사위원회 가장 큰 문제는 이걸 각 지역별로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순천 따로, 여수 따로, 구례 따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 적용에서 형평성이 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천에서는 어떤 피해 신청분은 진실규명을 받았는데 여수 지역에서는 기각돼 버리는 비슷한 사안인데. 똑같은 일인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형평성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기위원회도 여하튼 국가기구로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제2기 조사 이 진실화해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1기 때와 마찬가지 일원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밑에 바로 사무처에서 모두 조사해서 직접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원화 체제입니다. 중앙에 위원회가 하나 따로 있고 또 실무위원회라 해서 전라남도 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주도 형태인데 만약에 이 실무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올린 내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또 중앙위원회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도 많이 걸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원화 실질적인 조사는 실무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무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제주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무위원회가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고 조사하지 않으면 다시 중앙위원회에 올라가서 다시 조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까 제 1기 진화에도 마찬가지듯이 이 조사 요원들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피해자 한 사람을 놓고 이걸 규명을 하다 보니까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이원화 제재되어 있는 이 문제를 얼마나 간극을 좁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네, 원래 이제 방금 주 박사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제가 최초 제안했던 법안에는 일원화 체제, 그러니까 진화위와 비슷한 체제로 중앙에 사무처를 두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안 협상 과정에서 야당 측에서는 왜 제주 4.3 사건과 거의 똑같은 사건인데 달리 길을 가느냐 해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긴박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우리 유족회 측하고 교통하면서 과연 어느 것이 진상규명에 효과적일까? 그런데 운용만 잘 한다면 전라남도에 실무위원회를 둔다면은 훨씬 더 유연하고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관건은 이게 지금 중앙이냐 이 도냐보다는 우리 주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얼마만큼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 실무위원회는 전남도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고려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들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이 부분을 사실 제가 법안을 만들 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부분을 가급적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분이 희생됐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희생자의 규모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실무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전문성 있고 또 집요한 집념이 있는 분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주장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법 통과되고 난 뒤에 보니까 순천시나 여수시는 뭐 환영 모임도 하고 하시던데 전라남도하고도 혹시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김용록 지사님께서 굉장히 이 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법은 사실 지금 21개 조항입니다. 이 조항 속에 한 글자 한 글자는 굉장한 함의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라남도하고 이렇게 교통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이제 주 박사님이나 이제 저나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한 전문가나 이것을 우리 주 박사님처럼 연구한 결과를 법 조문으로 만들어내는 전문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했죠. 이제 지금부터 전남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조례를 어떻게 만들고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숙제가 이제 전라남도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주 박사님, 이제부터 이제 전라남도에서 실무위원회 만들어서 조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건이 오래됐고 73년 됐고 겪으신 분들은 거의 돌아가셨잖아요. 이제는 이제 물론 이제 그 2세들 아들 딸들이 전원 가지고 있겠지만 조사가 좀 어렵진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피해자 신청자만을 만약에 조사한다면 방금 말했던 희생자 규모는 전혀 밝혀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이여순 사건을 한국 현대사회의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규정하면서 피해 신청자에 준하는 직권 전수조사를 명했습니다. 이렇게 의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전 지역에 이제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 요원을 파견시켜서 전수조사하기 이렇게 의결을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번 이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해서 이 진상보고서를 제대로 쓰려고 한다고 한다면 중앙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한국 현대사의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규정해주고 직권조사 의결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아까 실무위원회에서 피해 신청자를 뛰어넘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법이 이원화로 만들어지는 장점을 만약에 직권조사 의결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이원화되어 있는 장점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앙위원회가 반드시 이걸 전체를 조사할 수 있게끔 그래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피해 규모를 알아야만이 진상보고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결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중앙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조직과 운영이 모두 다 시행령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조문에서 중앙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라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역사회가 이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면 제주 4.3에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제주 4.3이 이렇게 법을 통과시켜 놓고 오랜 기간이 걸렸고 6차례나 법을 계속 개정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서 그렇거든요. 그건 다시 말하면 시행령에서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틀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어서 제대로 조사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저는 우리 지금 앞에 계신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지역사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 박사님 말씀 듣고 있으시면 주 박사님 생각은 실무위원회, 전라남도에 설치될 실무위원회보다 중앙에 설치될 총지시 산하에 설치될 중앙위원회가 좀 더 많은 기능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의 의결은 이 중앙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주 박사님이 이제 참 잘 지적 계신 직권조사 부분. 네. 저도 사실은 그래서 지금 법문에 보면 중앙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아예 법에다가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일기 진화위에서 시간이 촉급해서 조사하지 못했던 거 혹은 조사가 됐지만 제대로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신청인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대부분은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 같은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그 부분을 부칙에서 그렇지 않다.
일기 진화위에서 조사해서 어떤 부분이 아니라고 해도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부칙에 집어넣고요. 제일로 중요한 지금 주 박사님 염려하시는 직권조사 부분을 명확하게 중앙위원회 권한으로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규정이 될 거고요. 이제 진행자님이 의문을 표시하셨던 그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이제 이런 거죠.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어떤 그 재판을 할 때 보통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판사가 하지만 기초적인 내용, 증거는 검사나 변호사가 판사한테 제시를 해야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무적인 내용 조사는 전라남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적인 조사를 촘촘하게 성의 있게 하면은 중앙위원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주 박사님이 참 좋은 표현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이원화된 것이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결국은 운용을 장점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다시 말씀드렸듯이 위원 구성,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요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있겠지만 문서 기록들 이런 조사들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다시 이제 저희가 광주 5.18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걸 보면은 이게 훼손된 것도 있고 또 왜곡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의도적으로 좀 엉뚱하게 만들어 온 것들도 있고. 근데 기록을 보니까 여순 사건에 대한 국방부 발표가 사건 발생 17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다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 뭔가 진실과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도 드는데 어떻게 이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우 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이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 보고서를 쓰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기구입니다. 특히 국방부나 경찰에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어야만이 이거에 대한 온당한 이제 저는 진상 보고서를 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그랬지만 국가기구가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한 만큼 넉넉하게 이런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따를 거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2012년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중요한 자료를 하나 발간합니다. 이게 뭐냐면 6.25 전쟁 전후에 북한군 적대 세력에게 의한 민간인 희생자 명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경에 의한 희생이 아니고 북한군이나 인민군이나 뭐 빨치산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명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명부의 기초 자료가 1955년에 이미 국군이 다 국방부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 명부를 만듭니다. 그럼 이 명부에 보면 전부 이 적대적 세력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이 74,6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전남이 48,200명이 넘습니다. 65%가 전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그럼 이런 자료들을 국방부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런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순 사건의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국가기구들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내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제 국가기구는 자기 기관이 잘못했거나 또는 그 기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가해자로 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자료들을 좀 안 내놓고 있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아마 이 진상 보고서를 쓰거나 또는 이 희생자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번 법안에 무슨 장치가 있습니까? 장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선 우리 최근에 저도 우리 5.18 그 사건 관련해서 그 미국에서 있는 자료들이 언론에서 보도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국내외 모든 자료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법문에 명시를 했고, 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은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너무 오래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 기록보관소 같은데 아마 지금 무슨 서류가 있는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당시에 앞서 제가 어느 미국 기자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이 과연 어떤 자료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결국 연구자들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 아까 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실을 말한다든지 자료를 내놨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장치를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보호해 주는 조항도 우리 특별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문서도 이게 참 얼만큼 진실을 제공해 줄지 의문이고 당시에 사건을 겪었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이런 상황인데 이 2년 조사 기간 정말 짧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5년, 3년 어떻게 보면 진상 규명을 하는데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죠. 문제는 뭐냐? 도대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개괄적인 것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너무 길게 기간을 잡아서도 곤란하고 개괄적인 거. 예를 제가 들어보면 제주 4.3 사건이 초기에 희생자 수가 14,000명으로 밝혀졌습니다. 20년 동안 500명 늘었습니다. 꾸준히 금년까지도 조사를 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여순 사건도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또는 희생자 유가족들이 10년 뒤에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온다. 아마 생존에 계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해서 빨리 어떤 개괄적인 것을 국민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꾸준히 자료를 확보하고 또 5.18도 지금 최근에까지도 자료가 숨은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자료가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으니까요. 시간을 두고 이 부분은 정말 역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럴 과제입니다. 이번 2년의 조사 기간이 끝나면 국가 공식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국가 공식 보고서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방금 조사 기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보통 과거사법에 대부분 과거사법에가 기한 단서 조항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조사가 덜 이루어졌을 때는 1년 연장한다, 뭐 2년 연장한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제 2년 이내라는 딱 못을 박아 버리니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를 갖고요. 주 박사님, 지금 토론이 끝나가야 될 시간이 돼서요. 말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서 의원님, 이번에 이 대목만 답변 주시고 토론 마치겠습니다. 국가 공식 보고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이게 지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개괄적인 것을 내놔야죠. 그래서 진상보고 기획단을 설치할 근거를 법에 만들어 놨고요. 한 가지 오늘 제가 덧붙인다면은 저희가 진상규명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위령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도 이것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해주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국가 예산으로 위령탑도 하고 위령제도 하고 심지어 우리 제주 4.3법이 없는 조항을 제가 하나 집어넣은 게 평화인권교육 조항입니다. 굉장히 이거 의미 있는 것을 두고 제가 법문에 넣었었는데요. 이제 국민들이나 지금 젊은 세대들은 과연 여순 사건이 무슨 사건이야,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을 알리고 교육해야지 또다시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 하나 드린다면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사실은 우리 민주당 그리고 우리 주 박사님 연구자도 있었지만 제가 아까 만장일치 김용옥 박사도 만장일치를 굉장히 의미를 두었는데요. 국민의힘이 금년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대승적으로 입장을 바꿔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사건은 자칫하면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 박사님께서 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의힘, 특히 우리 이제 순천의 뭐 천하람 위원장 이런 분들이 참 보이지 않게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시민단체들도요. 그래서 그분들의 힘을 결집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한다면은 아마 저희는 이 법이 이제 시작이지만 결과는 국민들께서 기대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오늘 토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순사건 특별법이라는 게 정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해서 진상규명, 명예회복 이렇게 쭉 거쳐가야 할 텐데요. 73년 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만 예순사건들의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잘 이루어지고 또 지금부터라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 배상 이런 고민들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